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이번에 임신하면서 이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게 기가 막히고 서러운 일이 있어서 도무지 마음으로만 묻어두기 분하여 사연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온 부름과 심통함을 알아주셔서 위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남편을 같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고향이 부산인 남자였어요. 남편이 사투리 쓰는 매력에 재미를 느껴서 제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결혼을 약속할 만한 사이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저희는 양가 집안의 인사를 잘 마치고 상견례도 나름 무난하게 치렀어요. 신혼집은 서울로 하기로 했는데 그걸 시모가 처음에 못마땅해 했지만 남편이 나서서 주장해주는 덕분에 문제없이 잘 넘어간 편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제게 증여해 주셔서 별다른 고생 없이 신혼 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보다 나이가 어린 편이셨어요. 그걸 상견례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사실 양가 부모님 연세가 차이 난다고 한들 그것 따져서 위아래 정하시는 집안이 계신가요? 다른 집안 사정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세 차가 난다고 하더라도 서로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걸 먼저 묻는 이유는 저희 시부모님 태도 때문인데요. 친정 부모님이 오랜만에 부산을 가거나 시부모님께서 서울로 올라오시면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렇다고 횟수가 대단하게 많지도 않아요. 몇 번 보지도 않았으면서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을 은근 아랫사람 보듯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신경 쓰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요. 사돈, 거기 물 좀 줄래요? 숟가락도 좀 놔주시고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게 맞으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기회 돼서 만나게 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쭉 저희 부모님을 대하십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친정 부모님이 별 말씀 안 하시니까 저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같은 상황이 반복되니까 점점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신혼 초일 때만 양가 집안이 조금 왕래가 있었지 1, 2년 지났을 때는 거의 만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그다지 마주칠 일도 없고 앞으로는 안 만나도록 하면 되니까 최대한 좋게 좋게 생각해보자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점으로 양가 집안이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시부가 실직을 당해버린 겁니다. 남편이 용돈을 보내주고 있긴 했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용돈일 뿐이었고 그걸로 생활비까지 해결하기엔 많이 빠듯했어요. 게다가 시부가 퇴직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아니라서 두 손 두 발 놓고 놀기에는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많이 불안했던 걸로 압니다. 그렇다고 시부가 어딜 다시 취직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연령이었어요. 시부 연세면 어디 가서 과장급이나 개인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연세이셨는데 다시 지원서를 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건 사업장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나이 많은 신입사원을 어떻게 고용하겠습니까? 시부모님의 실직 문제는 시부모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주던 용돈을 더 많이 얹어서 줘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도 많이 힘들어 보였고 저도 조금씩 보태주었지만 이렇게 가다간 저희가 저희만을 위한 돈을 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친정에 의논했습니다. 친정아빠는 제 이야기를 심고 깊게 들어주시더니 시부를 한번 서울로 불러오라고 부탁을 하시더군요. 엄마가 아빠한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아빠가 일자리를 하나 줄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빠는 냉동식품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이십니다. 아빠가 시부 처지를 충분히 이해해줘서 시부는 서울 사는 저희 친정집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시부가 올라오신 날 저는 친정집을 방문해 보지 못했지만 엄마 말로는 시부랑 아빠가 술 한잔 기울이면서 얘기를 잘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장에서 시부에게 주어진 일은 택배 포장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아빠도 시부가 어느 파트에서 일하게 될지 몰라서 미리 언지를 못 해줬고 일하는 당일에 공장을 가서 둘러보고 택배 부분으로 자리를 만들어준 거라고 하대요. 이 사실까진 모르고 올라온 시부는 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빠는 힘들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으나 시부가 돈을 안 벌면 시댁에는 수익이 없고 시댁으로 인해 같이 피해받을 사람이 우리였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부는 저희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셨어요. 엄마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시부가 더 불편할 테니 서로 그렇게 배려하고 지내는 듯 했습니다. 저랑 남편도 한 번씩 시부를 뵈러 갔었어요. 친정집도 가고 공장도 찾아가 점심을 사드리기도 했죠. 그때마다 시부는 할만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아무래도 고향 떠나서 배우자도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일을 하는 것이다 보니 마음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건 친정 부모님들이 분위기를 아무리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더 시간 날 때마다 시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시부가 워낙 속마음을 잘 말 안 하니까 저희는 시부 마음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자주 찾아뵌 거거든요. 그런데 시부가 이 사실을 시모한테 말하면서부터 불편한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정 부모님이 아닌 제게 전화를 걸어 따지더라고요. 네 시애비 체면 안석에 택배 포장이 뭐냐? 너희 집에서 지금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내 남편 실직됐다고 깔보는 거니? 네? 아니 어머님, 무슨 기분이신지 이해하겠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희 아빠는 아버님 처지 걱정해서 공장에 사람 필요 없는데도 겨우 자리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없는 자리를 굳이 만들었냐고. 이왕 만들어줄 거면 공동대표나 부대표나 그런 걸 해줘야지. 택배 포장이나 하러 갈 거였으면 우리 양반이 그 먼 데까지 왜 갔겠니? 택배는 부산에도 할 곳 많아. 시모가 얼토당토하는 대표 자리를 요구하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시부가 시모한테 택배 일이나 시켰다는 식으로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솔직히 실직 당한 사람 돈 벌 수 있게 해줬으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부가 저희 아빠 공장에 일 다닌 이후로 시모한테서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대요. 그런데 시모한테서 그런 황당한 전화까지 받으니까 순간 예의고 뭐고 시모한테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도 그냥 바쁘다고 대충 얼버무린 뒤에 끊어버렸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공유했는데 남편이 놀라서 제게 대신 사과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자존심이 좀 세서 그래. 당신이 이해해줘.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내가 엄마한테 단단히 일러놓을게. 진짜 미안해. 이거 처가 어른들은 모르는 일이지? 모르지.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우리 아빠만 악덕사장 된 것 같잖아. 내가 고맙다는 말까진 기대 안 해. 근데 대표 자리 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알지. 진짜 미안해. 이건 내가 봐도 우리 엄마 실수가 맞아. 그러니까 처가 어른들께는 말씀드리지 말자. 내가 알아서 해결해 놓을게. 남편이 하도 사과를 하면서 면목 없어 하길래 그나마 화를 풀 수 있었어요. 남편 아니었으면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정말 시모한테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알아서 시모 입단속 생각 단속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만 믿었어요. 그리고 시부에게도 일에 불만이 있으시냐고 슬쩍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말기술이 없어서 괜히 시비 거는 걸로 느끼실까봐 여쭤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았더니 문제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고조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시모가 남편한테만 연락해서 몰래 우리 신혼집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날 출근할 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시모가 들어차고 앉아 있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 옆에서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왔냐고 인사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순간 시모한테 안부 인사도 못 드리고 멀거니 서 있었어요. 그런 제 곁으로 남편이 다가와서 저를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제 가방이랑 겉옷을 대신 받아주면서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그제야 남편을 향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오시는 거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야근이라도 해서 늦었으면 어쩔 뻔했는데? 나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다고. 우리 집 지금 정리도 안 돼서 엉망인데 어머님이 이거 보고 뭐라고 생각하셨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입 닫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엄마가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도 당부해서 말 못했어. 아무래도 아빠 일 문제 때문에 찾아오신 것 같아. 일 문제라. 시모가 시부 일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까지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리 놀랍지는 않았는데 그거랑 말도 없이 집에 들이닥친 거랑 무슨 상관인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더 물을 수 없었던 건 갑자기 시모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와서였어요. 시모는 집 쳐들어온 걸로 모자라 방까지 쳐들어오더니 참 속편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예, 소독 부리는 거 없냐? 서울은 코로나 아직 심할 거 아니야. 여기서 걸려서 갔다가 괜히 고생하는 건 아닌가 몰라. 대체 얼마나 예의가 없으면 갑자기 방문한 사람 입에서 저런 소리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저는 그제야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연락 없이 갑작스레 오셔서 놀랐어요. 오시는데 멀미는 안 하셨어요? 어머님 걱정대로 여긴 부산보다 더 코로나 천지인데 그걸 아시면서도 굳이 먼 길을 오셨네요. 그래서 어쩐 일로 오셨어요? 뭐야? 얘 말하는 꼰세가 왜 이러냐? 너 지금 내가 너네 집 마음대로 찾아왔다고 시비라도 걸고 싶은 거야? 딱 보니까 내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눈에 훤하다. 네 성격 이 꼴인 거 부모한테서 고스란히 배운 거겠지. 너네 부모한테서 내 남편 함부로 굴려지고 있는 것 같아 구제해주려고 왔다. 구제? 그 말을 듣는데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아빠가 시부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시부를 신데렐라 언니처럼 부려먹었던 것도 아닙니다. 공짜로 재워주고 식사 대접해주고 지원서 없이 취직도 시켜주고 급여는 당연하고 복지나 보너스까지 다른 직원들과 차별 없이 대우해주고 있었어요. 황당해서 제가 시모에게 그렇다고 다 얘기를 해줬더니 시모는 그저 택배 일에만 신경이 꽂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모 말대로라면 택배 포장업 하는 분들은 다 하찮은 일을 하고 지낸다는 건가요? 다 아빠 손에 굴려지는 노비들이라는 건가요? 기가 막힐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모에게 계속 대꾸하기보다는 남편을 째려보는 걸 택했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도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만 움직였어요. 시모가 목 탄다고 물 갖다 달라 하면 갖다 주고 덥다고 하면 여름도 아닌데 에어컨 켜주고 어쨌든 시모는 진짜 시부에게 찾아갈 생각인지 우리 아빠 공장 어디냐고 거기로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아빠 공장은 제 퇴근 시간 이후 2시간 뒤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시간에 당장 출발하면 공장에 들어갈 수 있긴 했습니다. 서울에 세균 많아서 빨리 내려갈 거니까 얼른 공장 주소 대. 그리고 너 앞으로 부산 올 생각하지 마라. 시애비를 그런 개만도 못한 짓 시킨 며느리는 며느리 취급도 해주기 싫다. 어머님, 듣자 하니까 말씀이 진짜 지나치시네요.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한테 개만도 못한 짓을 시켰다고요? 개만도 못하게 살 뻔한 걸 저희 부모님이 구제해 주신 거 모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존심 부려봤자 어머님 꼴만 우스워져요. 제 말에 화가 난 시모는 제게 손을 뻗으면서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걸 옆에 있던 남편이 황급히 막아주었어요. 제 눈치 보더니 얼른 시모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계속 기가 막혀서 배웅조차 안 하고 그대로 시모를 보냈어요.
시모는 저희 집을 나서기 전까지 제게 쌍욕을 하면서 소란 피우며 나갔습니다. 당장 붙잡아서 공장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싶었지만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고 저는 우선 아빠한테 문자로 시모가 지금 공장 찾아간다고 알려주기만 했어요. 아빠는 곧 문 닫을 시간이라 바쁜지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만 두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시모 때문에 나빠진 기분은 씻고 나와도 낫질 않더라고요. 입맛도 없어서 저녁을 굶고 아빠한테 올 연락만 은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맘때쯤이면 시모랑 남편이 공장에 도착했을 거고 거기서 시모가 또 어떤 정신 나간 발언으로 아빠를 곤란하게 할까 그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불안해서 어떤 것도 손에 안 들어와 시계랑 휴대폰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아빠한테서 끝까지 답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남편이 귀가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시모가 시부를 데리고 결국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KTX까지 바래다주고 들어온 거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시모가 아빠한테 행패 부렸을 것이 눈에 선하더군요. 저는 괜히 남편에게 시모에 대한 화풀이를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묵묵히 들어주고 같이 시모의 성깔에 대해 공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못 살게 군 뒤에야 저는 남편이 씻을 수 있도록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누울 시간쯤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웬일로 연락이 왔길래 혹시 시모일 때문인가 싶어서 급하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시모 얘기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제게 전했습니다. 정연아, 네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 어떡하면 좋니? 네 아빠 죽게 생겼어. 엄마 지금 아빠랑 같이 병원에 있거든? 엄마 너무 무서워. 얼른 좀 와봐. 너무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자리에 누웠던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덩달아 놀라서 일어났어요. 마음이 급해서 옷 갈아입으며 남편에게 대충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빨리 옷을 갈아입고서 같이 병원으로 향했어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 아빠가 걱정되어서 병원까지 가는 내내 차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끊임없이 저를 진정시켜주며 괜찮을 거라고 달래었어요. 남편이 주는 위로에 기대어 떨리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켰죠. 병원을 갔더니 수술실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한테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아빠가 무슨 사고를 어떻게 당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제 질문에 엄마는 울부짖으면서 아빠가 추락사고를 당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추락사고라니 도대체 어쩌다가 그랬는지 너무 뜬금없는 사고라서 이해는 안 되었지만 상황 심각하다는 건 충분히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심각한 상황은 결국 최악의 결론을 만들어 주었어요. 의사가 수술 도중에 나오더니 아빠가 끝내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대로 무너진 엄마는 통곡을 하다가 기절까지 해버렸어요. 저 또한 세상 무너질 것처럼 눈물을 흘렸고 남편이 착잡한 심정으로 저랑 엄마를 챙겨주었습니다. 허망했어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 일찍 단명하실 분은 아닌데 왜 하늘은 착한 우리 아빠를 일찍 데려가셨나? 그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신세가 너무 싫었습니다. 공장은 부대표로 있던 분이 임시 대표를 담당하게 되면서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계획에도 없던 장례식을 갑자기 준비하면서 저랑 엄마는 입관 이전에 아빠 봤었는데 아빠의 사망 당시 모습을 그대로 봤다 보니 얼마나 아프게 돌아가셨는지가 가늠이 되더라고요. 친정과 연락을 종종 하긴 했어도 매일 친정집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서 아빠 얼굴을 본 지도 꽤 됐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보는 아빠 얼굴을 이렇게 싸늘한 주검으로 마주해야 한다니 이성을 놓고서 오열을 했었네요. 그 자리에서 엄마는 또 기절하는 참상을 보였어요.
119가 출동하고 그 때문에 남편과 다른 지인들이 저를 붙잡고 아빠한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할 땐 저마저도 기절을 해버릴 만큼 울었습니다. 남편이 안아주면서 같이 울어주는데 그런 남편을 놓지 못하고 한참 매달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엄마는 의식을 찾자마자 다시 장례식장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쉬라고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더러 이 괴로운 공간에 머무르라고 붙잡을 수도 없어서 난감해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아빠 사진 아래에서 한참 동안 아빠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복지사와 함께 복잡한 절차를 다 마치고서 시부모님과 통화를 하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 또한 엄마 곁에서 아빠 사진만 보며 다른 일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하고 서 있기만 했네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남편은 제게 시부모님과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전해왔어요.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온 게 저녁이고 바로 그날 몇 시간 뒤 사고 난 것이 우리 아빠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된다뇨. 저도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남편 말대로 신호음만 길게 갈 뿐 받질 않긴 하더라고요. 일부러 안 받는 게 아니라면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벌써 주무시나 그 생각으로 넘겨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시부모님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정신없이 첫째 날을 보냈어요. 그리곤 남편한테 연락을 받은 건지 다음날 시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와 뒤늦게 빈소에 합류하셨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시모가 내뱉는 첫 마디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아유, 방을 구석에도 잡았다. 다리 아픈 사람들은 오지도 못하겠어. 여기 방석 좀 갖다 줘요. 조금만 앉았다가 일어나야겠네. 시모는 도착하자마자 저희 식구나 아빠한테 인사를 하지도 않더니 자기 다리 아픈 것만 칭얼거렸습니다. 시부가 눈치 보면서 시모를 말려주는 덕에 제가 화를 참았어요. 남편도 제 눈치를 계속 봤고요. 그런데도 시모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건지 넋을 놓고 있는 우리 엄마를 부르면서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움직였습니다. 사부인, 이리 좀 와봐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차비가 좀 들었거든요. 어제는 내 자의로 서울 올라온 거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온 거잖아요. 원래 멀리 오는 손님한테 차비 정도는 챙겨줘야 되는 거 알죠? 그런 부분이 얘기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 따로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어떻게 남의 상 치르는 데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이라도 이렇게까지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몇 있을까요? 심지어 저희는 완전 남도 아니고 얼굴 몇 번 본 사이인 한 식구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시모 행동에 조용히 경악하면서 시선을 한데 모았는데요. 자기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던 시모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시비를 걸더라고요. 뭘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다들 좀 솔직해집시다. 시간 내서 와주고 부조금도 내는데 먼 곳에서 오신 분들 차비 정도는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버럭 언성 높이며 다가갔어요. 이봐요 어머님, 지금 그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돈 아까우면 오지 말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동생 부르듯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죠. 누가 사돈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해요? 개념만 없는 줄 알았는데 예의까지도 없으세요? 뭐? 아니 이년이 어디서 쌍심지를 켜? 너 정신 나갔니? 시애미를 얼마나 물러봤으면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어른한테 목청을 높여. 지혜비 죽더니 간땡이가 부었나. 이젠 고인까지 모욕을 하는 시모 태도에 저는 화가 나서 시모 멱살까지 잡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표독스럽게 노려보는 얼굴을 제 두 손으로 다 뭉개버리고 싶을 만큼 분노했습니다. 간땡이는 그쪽이 부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줄도 모르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살다 이렇게 무례하고 생각 없는 사람 처음 본다. 당신이 아무리 허풍 부려봤자 우리 집안 발밑도 못 따라올 형편이야. 시어머니 대우는 뭐 개나 소나 받는 줄 아나 봐? 분수도 모르고 욕심만 가득한 이 아줌마야.
시모는 제 말대꾸에 덤벼들지 못했어요. 제가 반말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굴이 시뻘개질 만큼 화나서는 결국 손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제 뺨을 내리친 거죠. 그것에 사람들도 다 놀라서 저희를 말리기 시작했고 엄마가 뒤늦게 허겁지겁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편이 시모를 저지시키면서 시모를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어요. 그때 엄마가 설움에 복받쳐서 시모를 향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불쌍해서 도와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감히 내 딸을 쳐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 부산으로 꺼지세요. 거지 같은 년 얼굴 마주보는 거 저도 끔찍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딸 앞에 얼굴 비추면 그 눈깔 다 파버릴 거야. 엄마가 우라통이 치밀어 말 가리지 않고 소리치자 시모는 그게 그리 자존심이 상했는지 남편을 뿌리치고는 신발장 쪽에 서서 우리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내 딸이 고생해가면서 기꺼이 찾아왔더니 뭐? 신부만 고약해가지고 죽은 남편이 참으로 자랑스러워하겠네요. 네 남편은 너 때문에 지옥 갈 거다.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원성 때문에 시모는 더 말하지 못하고 시부랑 남편에게 끌려나갔어요. 시부모님은 아빠에게 인사드리지 못하고 부산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고작 저런 사람들을 위해 선심을 써줬다는 것이 너무 비통했고 저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부모님께 의논을 했던 제 자신도 원망스러웠어요. 시부모님을 겨우 보내주고 돌아온 남편이 뒤늦게 우리 엄마한테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화가 나서 남편의 귀싸대기를 바로 날려버렸어요. 왜 내 딸이 맞아야 돼? 자네가 자네 부모 하나 간수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렸으니까 자네 엄마가 내 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 거 아닌가? 내가 자네한테 내 딸 보내줄 때 심정이 어땠는데 이런 식으로밖에 못할 줄 알았으면 이 결혼시키지도 않았어. 자네 집안 때문에 우리 집이 하루가 멀다 하고 괴로웠다고. 엄마는 사위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참고 있던 감정마저도 모두 포기하고 남편에게 서러웠던 지난 시간들을 퍼부어댔습니다. 한이 서렸다고 느껴질 만큼 엄마의 울부짖음은 주변 사람들까지 가슴 아프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아빠의 죽음을 남 탓하고 싶지 않았지만 누구라도 탓하고 싶어서 그걸 남편에게 다 풀어냈고 남편한테 너네 집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시부모님이 밉고 그걸 통제 못하는 남편이 밉고 그들과 엮일 때마다 받았던 스트레스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 장례식이 치러지는 3일장은 제 인생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가장 고역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 시간을 억지로 가슴에 묻어두고 아빠를 보내드려야 했어요. 아마 아직 아빠를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강제로 이별을 해야 해서 더 고역스러운 시간으로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힘겹게 보낸 저랑 아빠는 아빠가 운영하던 공장을 임시 대표에게 일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새 대표로부터 저희는 공장의 지분만 떼어받고서 아빠의 혼과 세월이 담겼던 공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지내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제가 매일같이 집을 찾아오는 건 원치 않으셨어요. 제 생활을 존중해 주려는 엄마의 마음이 제 발목을 더 붙잡는다는 걸 모르고 착한 엄마는 계속해서 제 마음만 고려해 주려 하셨습니다. 아빠가 떠난 후로 저와 엄마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어요. 그럼에도 저는 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다시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엄마한테 연락이 갔고 사무실에 있는 아빠의 유품을 챙겨달라는 연락에 엄마가 공장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가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근무 중이었는데 엄마가 반차 쓰고 빨리 공장 좀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제게 반차를 강요했던 적은 처음이라서 저는 되묻지 않고 황급히 반차 처리를 했습니다. 회사 일을 급히 마무리하고 공장을 찾아갔어요.
아빠 사무실 들어갔더니 엄마가 아빠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있더라고요. 유품 정리 다 했냐고 컴퓨터 앞에서 뭐 하냐고 물으며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엄마가 그 앞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엄마를 먼저 살폈는데 엄마가 컴퓨터 화면을 좀 보라면서 목소리에 힘을 잃고 얘기를 하셨어요. 뭔가 싶어서 컴퓨터 화면을 바로 봤는데 엄마가 보고 있던 건 공장 내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날짜를 조정했다가 몰랐던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당연히 일씨는 아빠가 사망한 날짜였고 시모가 갑자기 우리 집을 들이닥쳤던 그날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화면 안에는 아빠 사무실로 찾아온 시모가 보였어요. 시모는 아무도 없는 아빠 사무실을 여기저기 막 뒤지더니 돈 되는 걸로 보이는 물건을 하나씩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이미 그 사실만으로도 기가 막혔는데 뒤늦게 사무실로 돌아온 아빠한테 시모의 행각이 발각되자 놀란 시모는 아빠랑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모가 선반에 있는 돌 모양 조형물로 아빠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죠. 화면 속 아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에 시모가 놀라서 사무실을 뛰쳐나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뒤를 따라 시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곤 시부모님 둘이서 쓰러진 아빠를 살피더니 시부가 일어나서 바깥의 망을 잠깐 보는 겁니다. 사람이 의식을 잃었으면 빨리 119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부는 그대로 사무실 문을 닫더니 사무실 문을 잠그기까지 했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시부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다가 시부가 자기 양말을 벗어서 아빠 얼굴에 흐르는 피를 급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움직이다가 아빠를 끌어서 소파에 뉘었어요. 마치 사람이 자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세를 고쳐주었죠. 그러고는 둘 다 사무실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저도 엄마처럼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아빠 생각이 다시 치밀어 올라서 괴로웠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추락사고가 일어난 건진 모르겠지만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시부모님이라고 봤기 때문에 바로 112 신고를 했어요. 시부모님을 고소할 작정으로 신고를 한 거였고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해줄 여력이 없어서 못했어요. 나중에 남편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때 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혼을 마음먹은 상태였죠.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이상 시부모님과 가늘게라도 인연이 묶여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떠오를 아빠 모습 때문에 일상을 살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볼 때마다 죽이고 싶은 사람과 한 울타리 안에서 가족을 하고 살겠습니까? 이미 아빠 장례식도 시가에 많이 실망한걸요. 남편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그 뒤로 거의 매일을 죄인처럼 살고 제게 빌었었어요. 시부모님 잘못인데 남편이 그렇게 저한테 빌 때마다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난 죄로 남편은 평생 가시방석처럼 살게 된 셈이잖아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이혼을 고심하긴 했었지만 CCTV 영상에서의 시부모님 행동은 남편이 앞을 기면서 붙잡아도 넘어가 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 합의서도 미리 준비했고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남편이 귀가하기도 전에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습니다. 제게 연락이 온 건 다름 아닌 경찰이었어요. 경찰 쪽에서 말을 해주길 저희 아빠의 사고가 시부모님의 짓만이 아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이 제게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쎄한 기분이 느껴졌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내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라고 말했더니 경찰이 제게 웬 녹취록 파일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곤 남편이 현재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아직 파일은 보지 못했지만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근무 중이라고 전해줬고
경찰과 전화를 끊은 뒤에 저는 녹취록 파일을 재생해봤어요. 장인어른, 공장 저 물려주세요. 장인어른 집안에 아들 없잖아요. 제가 대신 아들 노릇하면서 공장 더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진작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됐네. 이미 부대표 있고 또 나는 이 공장을 크게 키울 생각이 없어. 진짜 세상 물정 모르시는 거예요. 장인어른 공장 여기서 더 키우면 웬만한 재벌처럼 성장할 수 있다고요. 언젠가는 누구 물려줘야 할 텐데 남 주는 것보단 식구가 이어받는 게 낫지 않아요? 계속 했던 말 또 하게 하네. 자꾸 이러면 나 정연이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자네랑 정연이 사이 괜히 문제 안 만들고 싶어서 참아주는 거야. 그만 선 좀 지키지 그래. 나도 점점 참기가 힘들어지는데. 딸 걱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월급만 받아서 언제 돈 모으고 애 키우고 하겠어요. 장인어른, 딸을 위해서라도 공장 저 주셔야 된다고요. 공장 주는 게 싫으시면 그 공장 팔고 저랑 다른 사업 시작해 보시는 건 어때요? 경찰이 보내준 파일은 남편과 아빠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빠랑 이렇게 많은 통화를 하고 지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파일 일자들을 보니까 남편이 저희 아빠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화의 모든 녹취 내용에는 공장 재산 얘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순서대로 들어보면 아빠는 처음부터 남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남편은 날이 갈수록 예민해지고 버릇없는 말투를 만들어갔어요. 이것만으로 이미 충격인데 경찰이 제게 녹취뿐만 아니라 어떤 영상까지 보내놨더라고요. 이미 심장은 뛸 수 있을 만큼 최대치로 뛰기 시작해서 영상을 누르는 손가락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확인했죠. 남편이 시부모님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걸 녹취 파일로 알았더라도 영상은 봐야 했어요. 그 영상은 제가 지난날에 엄마랑 같이 봤던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내용은 엄마랑 같이 봤던 시간대와는 좀 달랐어요. 저희는 시부모님이 사고를 치고 도망치는 것까지만 봤었는데 경찰이 보내준 영상은 저희가 본 부분으로부터 50분 정도 뒤의 영상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아빠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있는 채로 영상이 시작되었는데요. 잠자코 지켜보는데 텅 빈 사무실에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더라고요. 남편은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아빠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추측하건대 그 전화는 시부모님 둘 중 한 분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날 남편이 시모를 공장까지 태워주었고 공장에서 나온 시부모를 KTX까지 바래다 주었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저희 아빠 사무실에 나타났다면 시부모님도 분명 주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아빠의 상태를 살피더니 한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곤 아빠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들쳐 엎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사무실 입구가 아닌 창문 쪽으로 가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곳은 사각지대라서 카메라가 안 닿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예상이 되더라고요. 다시 화면에 비친 남편의 모습은 역시 아빠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 뜻은 남편이 저희 아빠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증거물이나 다름없었어요. 중간에 예상을 했음에도 남편 홀로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에 너무 놀란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엄마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경찰이 엄마한테 먼저 연락하고 저한테 연락한 거더라고요. 제가 엄마를 찾아갔을 때 엄마는 역시나 방구석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엄마를 부둥켜 안으면서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사과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랑 엮어서 엄마한테 소중한 아빠를 잃게 만들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는 제 용서에 대답도 못하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더 이상은 그 사람들로부터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 돈을 좀 써서 유능한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빨리 구속 처리 부탁한다고 최고 형량으로 때려달라고 경찰이랑 변호사에게 사정을 했죠. 경찰은 당연히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연행을 하였어요. 남편이 구치소로 옮겨지기 전 저는 미리 그곳을 찾아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과 마주치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어요. 아빠 수술실 앞에서, 아빠 장례식에서 누구보다 저랑 엄마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 사실은 우리 아빠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린 장본인이었다는 것이 끔찍하게 소름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를 자기 손으로 보내놓고 우리 아빠 입관식 때 같이 울었다는 것이 미치게 혐오스러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든 사정이 하나 더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 사람들을 저희 집으로 끌어들인 것이 지나치게 큰 죄였던 거겠죠. 이맘때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증오한 집안의 핏줄을 갖게 된 것이 마치 발목 잡힌 기분이라서 괴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아무 죄 없는 제 자식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게 이런 복잡한 심경을 안겨준 남편이 더 싫어졌어요. 저는 남편한테 달려가 사정없이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귀싸대기로는 분이 안 풀릴 것 같아서 강냉이 하나 정도는 털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자 손으로 뭘 얼마나 힘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 입술을 터뜨릴 수 있었어도 이빨까지는 날리지 못했네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줬어요. 나는 평생 너 같은 쓰레기를 못 잊고 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절대 네가 저지른 죄 잊지 말고 평생 살인자로 살아. 출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 목숨 걸고 네가 다시는 하늘 못 보게 살게 만들 거야. 설령 네가 기적처럼 출소한다고 해도 감빵 인생보다 더 숨막히게 만들어줄 거니까 각오해. 남편은 제게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더러운 눈물만 보인 뒤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저는 끝까지 남편에게 아이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과 무엇 하나 걸쳐놓고 싶은 것 없이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양육비 필요 없습니다. 양육비 때문에 애한테 살인자 아빠가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리 아이에 대한 존재를 모르게 하고 살 겁니다. 그렇게 시가 사람들 셋은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둘은 상해치상죄로, 남편은 살인죄로 구속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살인까진 아니어서 몇 년 살다가 다시 나오겠죠. 그때 돼서 뭘 하겠습니까? 이미 늙어서 들어간 몸, 출소해봤자 더 늙어 나와서는 돈도 없이 노숙자 신세로 전전해야 할 텐데 제발 그들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 우리 아빠보다 더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리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신혼집을 정리하자마자 엄마랑 같이 이사 준비를 했어요.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와 아빠의 사망보험금, 아빠의 공장 지분 등 엄청난 부를 가지고 지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었대요. 돈 벌 만큼 벌어서 일에서 손 떼고 경치 좋은 곳으로 가 노후를 즐기자고요. 엄마는 아빠가 늘 곁에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약속 또한 지키고 싶대요. 저도 안 좋은 추억이 깃들어버린 서울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 과감하게 이직을 택했습니다. 저희는 제주도로 이사를 가요. 그동안은 짐을 싸놓을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친정집에서의 마지막 하룻밤이기도 했고 컴퓨터 앞에 길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제주도에서 살게 되면 아빠가 한 번쯤은 엄마랑 제 곁에 머물다 가는 날이 있겠죠? 불쌍하게 떠난 우리 아빠. 저 결혼할 때 잘 키워놓은 딸 보낸다고 아쉬워서 몰래 울던 우리 아빠. 아빠가 너무 보고 싶네요. 아빠 얼굴 잊지 않도록 하루에 한 번씩 사진을 꼭 보면서 기억해야겠어요. 혹시라도 아빠가 제 꿈에 나타나 인사를 해준다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꼭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마음먹고도 있어요. 저는 여전히 황망하게 떠난 아빠의 사고가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이 죄책감을 놓지 못할 것 같아요.
죄책감을 놓는 것도 아빠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그래도 제가 기운을 차려야 엄마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고, 저 또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우리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픔 잘 극복해서 다시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